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격증,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에 대비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세금편이 되겠습니다. 비단 시험만 보는 분한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연말정산이라든가 아니면 보험과 관련돼서 상속과 증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생명보험 보험료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가 뭐냐 하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요, 총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서 비과세 소득이 있다든가 각종 공제들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짧게 말해서 과표라고 하죠. 바로 세금을 매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적용세율을 곱해주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은 이게 세금이거든요. 그 세금에 대해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죠. 따라서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산출세액 이후에 공제를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빼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각종 공제 있잖아요. 소득공제. 이런 것은 세금을 산출하기 전에 빼주죠. 그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준다. 그래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볼까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일단 전액공제가 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전액 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게 건강보험료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공제해 주는데요.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에 한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반은 사업주가 내주잖아요. 그 사업주가 내준 것은 공제하지 않고 본인이 낸 것만 공제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2%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만약에 200만 원 냈다 연간, 그래도 1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는 12%다. 100만 원에 12%면 얼마죠? 12만 원을 산출한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소득세도 10%가 포함이 되죠. 12%의 10%면 얼마입니까? 1.2%죠. 합쳐서 13.2%의 세액공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장애인만 가입하는 거죠. 그랬을 때도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15% 빼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1.5%가 되겠죠? 그러면 16.5%를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가입을 했어도 보험료 납입 증명서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빼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근로자가 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한테 장애인 전용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또 100만 원을 또 보장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탈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대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 좀 알아볼까요? 세액공제를 해주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해주는 대상은요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개인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므로 자영업자라고 말하는 개인 사업자는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냐? 근로소득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당연히 개인 사업, 자영업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도 포함이 되겠죠.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또 무엇이냐? 이것은요, 순수하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그런 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만기에 환급하는 금액이,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이죠.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납부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납부를 한다 했을 때 10년 동안 뭐 3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근데 만기 때 받는 것은 300만 원이거나 29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보장성 보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품들은요, 생명보험에도 있고요, 상해보험, 손해보험도 있습니다. 화재나 도난,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이 있겠죠.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에서 보장성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 공제 상품들도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뭐 암보험이라든가 기타 뭐 보장 상품들이 있겠죠. 그런 상품들도 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의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요건은 갖췄는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계약자이면서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의 피보험자,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근로소득자인데 옆집 사람을 피보험자로 썼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저한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남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얼마를 내든 간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자이어야만 되죠. 대표적으로 본인, 배우자, 본인하고 배우자는 나이랑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자녀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형제자매인 경우도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부양을 한다면요. 물론 연간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보험자로 썼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근로자가 뭐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증빙이 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뜨지가 않거든요. 그 홈택스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요,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은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이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장애인 전용 보험을 100만 원 가입했는데 장애인 전용 보험도 100만 원 공제받고 일반 보장도 100만 원 공제받고 이렇게는 안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뭐 1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을 또 다시 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랬을 때는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하겠죠. 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5월 달까지 납부하고 6월 달에 해지했다. 그랬을 때는요, 5월 달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 해약을 했기 때문에 세금 취직을 한다. 그런 것은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당연히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겼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네요.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 피보험자는 각각 달리해서 가입한 보장성 보험. 이것은요, 어떻게 가입하느냐.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아내라는 거예요. 서로 틀리죠. 이렇게 됐으면 둘 다, 아내나 남편 모두가 다 세액공제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불합리한 세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계약자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피보험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계약자가 남편이다, 피보험자가 아내다. 그랬을 때는 계약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바꾼 다음에 아내가 계속 나입하도록 하면 아내만큼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태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머니가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시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1년치 그 일시 납보험료를 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그 보험료는 먼저 냈잖아요. 먼저 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액 공제를 해주느냐? 그럴 때는요,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냈다면은 그것도 전액 다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치 분만 계산해서 안분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다 전액 다 그 세액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월 31일 날 한꺼번에 돈을 냈다. 그래도 전액 다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납분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미납분은 실제 납부한 것만 그 세액 공제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납부를 했는데 12월은 납부 안 했다 이거죠. 그럼 11월까지만 어떻습니까? 세액 공제해 주고 12월 거는 당연히 안 냈으니까 안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 급여액에 가산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내가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전체 돈을 다 내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복리후생 차원으로 그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내가 그 근로자 급여액으로 가산돼서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은 그런 어떤 보장성 보험이라면 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액공제 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보험료는요, 본인 부담금 9% 중에 반이죠. 4.5% 전액 다 공제해 줍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의 기여금 또한 전액 다 공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만 전액 공제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퇴직연금 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DB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거거든요. DC형하고 좀 다르죠. 그랬을 때는 회사가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고요. 따라서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저축이라든가 개인이 또 납부하는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은 한도를 400만 원까지 해서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토탈 7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 공제 금액에 대해서 12%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13.2%가 되겠죠. 그러나 그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자영업자들, 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16.5%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좀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상황별로 세액공제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연금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하나도 가입 안 했어요. 그런데 퇴직연금 계좌에 700만 원을 불입했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세액공제 한도가 700이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700만 원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에 100만 원 넣었대요. 그럼 당연히 100만 원 되겠죠? 퇴직연금 계좌에 600만 원 넣었답니다. 그럼 합쳐서 700만 원 전부 다 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에 500만 원 넣었대요. 그러면 400만 원의 한도잖아요. 400밖에 안 해줍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합쳐갖고 6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금 계좌에만 700만 원 넣었답니다. 뭐 이런 사람 별로 없겠죠. 자, 그런데 퇴직연금 계좌 하나도 안 넣었대요. 한도는 700이지만 연금 계좌,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가 한도죠. 따라서 4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세액공제 주는 건 아니고요. 세액공제 대상자, 연금계좌,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자영업자들을 말해야 되겠죠. 자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이 둘 다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당연히 세액공제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반대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연간 1,800만 원 이내, 한 달에 15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손해가 납니다. 150만 원까지 이내이고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 추가 납입은 불가한 조건.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연금의 인출 조건, 뭐 별거 아닙니다만 55세 이후에 연금이 개시된다. 그 다음에 가입일로부터 바로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5년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것들. 그 조건이라면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목적, 뭐 장기간 입원을 했다든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그래서 토탈적으로요. 연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이거나 그 다음에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공제해 주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6.5%를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그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12%를 공제해 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요, 그 연 300만 원까지만 그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12%를 공제해주게 되겠습니다. 변액연금하고 연금저축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두 개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변액연금은 취급기간이 생명보험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생명보험료를 떼다 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취급기간은 분명히 생명보험사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이 다 판매할 수가 있겠죠. 세제 혜택 요건, 변액연금은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건에 맞춘다면 세액공제를 해주죠. 자, 보험료 납입시 혜택 당연히 변액연금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 당연히 뭐 보험금이라고 한다면 뭐 만기금도 있겠고 뭐 연금도 있겠고 해약환급금도 있겠는데요. 10년 이상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보험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변액연금은 그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3에서 5%, 연령에 따라서 3에서 5%, 그 지방소득세까지 10% 합친다면 3.3%에서 4.4%,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을 구분해 보자면요. 변액연금 같은 건 이자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에 대해서 나중에 과세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당연히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요. 변액연금은 10년 미만에 유지하고서 해약했을 때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년 이상 초과된다면 이상 유지된다면 세금은 없겠죠.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옛날에 생계형 저축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들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1인당 가입한 데 5천만 원까지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합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 옛날에 생계형 저축처럼 가입을 한다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에 의해서 보험금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합소득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부터 하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은요, 총 6가지입니다. 과거에는 8가지였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 은행에 넣었는데 예를 이자가 나왔다. 배당은 뭐예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매년 배당을 받았다. 사업소득은 뭐죠? 자영업자죠. 자영업자가 사업을 해서 소득세 내는 걸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뭐예요? 뭐 직장인을 말해야 되겠죠. 근데 연금소득은 뭐죠? 연금을 받을 때 나오는 소득이고요. 기타소득은 뭐죠? 그것은 뭐 강연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받는 돈이 있죠. 그런 것들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득에 대해서 각자 필요 경비가 있으면 빼주거든요. 그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배당 소득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배당 소득은 귀속법인세를 합쳐줍니다. 이 소득에다가. 그 소리는 뭐냐면요. 배당을 만약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을 1억 받기 전에 그 법인에서 해당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냈어요. 근데 법인세를 내고 내가 배당을 받았는데 나한테 또 배당 소득세를 또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1억 원은 법인세 내고 난 1억 원이잖아요. 따라서 법인세 내기 전에 내 1억 원은 얼마일까 하고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법인세를 빼주게 된다면은 이중과세 논란에서 피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배당 소득이 1억 원이다. 그러면 귀속법인세율이 현재 11%거든요. 그러면 11%가 얼마입니까? 1,100만 원이죠. 그러면 나의 배당 소득은 1억 원이지만 1,100만 원까지 합쳐집니다. 그러면 토탈 1억 1,100만 원이 되겠죠. 갑자기 많아졌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나온 세금에 대해서 다시 그 법인세를 또 차감해 주거든요. 1,100만 원을.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귀속법인세를 플러스해 준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속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그로스업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사업소득에는 각종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뭐 직원을 썼다 그러면 인건비 들어가겠죠. 임차료 들어가고 이런 필요 경비는 빼줍니다.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공제를 기본적으로 빼주고요.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를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했다. 근데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강의료 1억 원 중에서 필요한 경비를 60%로 설정해서 6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으니까 전체가 다 이자 수입 금액이 됩니다. 배당 소득은 귀속법인세까지 합쳐가지고 배당 수입 금액이 되고요. 사업 소득은 필요 경비를 빼고서 난 금액이 사업 수입 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요.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를 뺀 연금소득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으로 기타 수입 금액을 정합니다. 그 중에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요, 별도로 두 가지는 금융 소득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자하고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종합과세로 분류해서 다시 또 과세를 한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6가지 전체를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합소득은 매년 어떻습니까? 그 5월 말에 5월 중에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해서 세금을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소득에 대해서 그 각종 그 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공제가 있거든요.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나 기타 공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빼주고 나면은 과세표준, 바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 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그 적용세율을 적용해 준다면은 그것이 바로 산출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이 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2천만 원을 내가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뭐 100만 원 했다. 그럼 1900만 원이죠. 거기서 각종 소득 공제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공제해 줬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하고 100만 원 빼면은 900만 원 나오겠죠.
9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의 과세를 합니다. 지방소득까지 포함한다면 6.6%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구간이 걸리고요.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까지는 이하인 경우에는 24%, 8800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일 때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 5억 원 초과할 때는 42%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 감안하면 되겠죠. 지방소득세로. 자, 다음은 보험금 관련된 세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요. 암에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암 치료 자금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금이거든요. 자, 개인이 만약에 이걸 받았다. 그랬을 때 보험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것을 뭐 연도 말에 무슨 뭐 연말 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험금을 받았다. 누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받았다. 그랬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이 만약에 받았다. 법인이 보장성 보험금을 받았다. 법인은요,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받는다. 그러면은 그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세 원천 징수는 14%고요. 그래서 지방소득까지 합쳐서 15.4%를 그 원천 징수하고 그 법인한테 주겠죠. 물론 법인은 그런 원천 징수한 것을 나중에 세액공제를 또 합니다. 저축성 보험금에 대해서도 개인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할 게 없죠. 10년 미만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차익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서 15.4%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비과세가 없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보험 차익분에 대해서 14%, 토탈 15.4%를 원천 징수하고 법인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면 법인은 나중에 법인세 낼 때 그 어떻습니까? 법인세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낸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공제해 줍니다. 저축성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는 게 무엇이냐? 만기 또는 계약 기간 중에 받은 보험금 또는 중도의 해지함에 따라 받은 해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차감한 금액을 보험 차익이라고 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만기가 돼서 만약에 1억 원을 받았다. 아니면 중간에 해지해서 7천만 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자기가 그동안 낸 돈이 얼마냐 보는 거예요. 만기 때 1억 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동안 낸 게 8천이에요. 그러면 차익이 2천만 원이죠. 그것이 바로 보험 차익이라고 보는 거고요. 만기 전에 해지했어요. 7천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납부한 돈이 8천이에요. 그 오히려 손해 났죠. 그러면 뭐 보험 차익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 차익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조건에 맞춰야 되겠죠. 피보험자가 사망, 질병, 뭐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받는 보험금은 보험 차익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건 빼줘도 됩니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 비과세. 보험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과세를 합니다만은 조건을 맞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내는 돈이죠. 보험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했다. 그리고 나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처리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보험기한 10년 이상 유지의 뜻은 무엇이냐? 최초 보험료 납부한 날로부터 만기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을 넘겼으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지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9년 8개월 동안 유지하다가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실효하기 전까지가 유지기간입니다. 실효하고 나서 2년이 지났다. 그래도 그것은 보험기한은 10년 이상 유지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효하기 전까지가 유지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 3월 31일까지는 계약자당 2억 원을 가입하면 비과세 해줬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한 것은 계약자당 일시납
1억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점도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즉시연금을 가입했어요. 즉시연금을 가입했는데 내자마자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자마자 종신으로 받지가 않고 그 확정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10년, 20년 동안 나눠 받아요. 그래도 보험기한은 20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확정된 형태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연금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것은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연금이라 할지라도 가입한 후에 연금을 받았는데 연금 받는 기한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넘어서 해지했다. 그랬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으로 매월 납부하거나 뭐 3개월 납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적립식인 경우에는 보험 차익 비과세가 어떨까요? 당연히 보험기한 10년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립식인데 3년 납 이런 건 안 됩니다. 5년 이상 납부가 되는 상품들, 5년, 10년 이런 상품들만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매달 내는 돈이죠. 기본보험료를 균등하게 납부를 하고요.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선납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7개월, 8개월 하면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본보험료도 1배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다가 아니 50만 원 내다가 100만 원 낸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계속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선납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은 당월 포함 7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이해하십시오. 당월에는 해당 보험료잖아요. 근데 6개월치 선납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까 토탈 7개월치를 당월에 내도 그 비과세 혜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자 1인당 그러면 적립식 보험은 얼마까지 비과세 해주느냐? 1인당 매월 납부한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일 때만 바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60만 원을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것도 한도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추가 납부를 2배 이상 한다. 그러면 2배까지 다 포함해갖고 월 150만 원을 넘는지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간 월 평균 보험료 월 150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요. 그 해당 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 만약에 6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이거죠. 그럼 6개월로 나눕니다. 그것을. 그러면 166만 6,667원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150만 원 이내가 아니죠. 초과됐죠. 그걸 보고서 그 월 단위 그 납부 금액이 150만 원 이내인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 좀 이해하십시오. 단 연간 1,800만 원 이내, 연간 낼 수 있는 게 1,8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도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본보험료가 100만 원인데 12개월 납부를 했어요. 그럼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추가 납부를 300만 원 했다 이거죠. 그러면 합쳐봤자 1,30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추가 보험료 냈을 때 월은 어떻습니까? 150만 원을 넘겼잖아요. 그래도 총 한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효된 다음에 부활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넣고서 부활했다. 뭐 그랬을 때는 1,800만 원을 넘겼잖아요. 연간 한도. 그래도 비과세 혜택은 부여한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요. 월 150 그 비과세 한도랑 관계없이 월납 한도에 없이 무조건 다 그 조건만 맞으면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월 150을 초과한다. 월납 1억 원이나 100억 원을 넣어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이 조건만 맞추면은 전액 다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최고 혜택이 비과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이면 가능하다. 전부 다 해당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보험금, 기타 수익을 받을 수는 없다. 물론 중간에 계약 대출이나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일시금을 수령하면 바로 과세로 들어가고요.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비과세 해줍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 시 과세합니다. 연금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면 됩니다. 기대여명 이내 연금 보존기간이 설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금 최저 보증 기간이 100세인 경우도 있거든요. 30년, 100세. 막 그러면은 기대요명보다 훨씬 더 길어졌죠. 그랬을 때는 그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대요명까지만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상품에 가입해야 되고요. 뭐 사망을 한다면은 보험 계약하고 연금 지원이 소멸되는 그런 상품이어야 되겠죠. 연금액 상한선은요. 연금 시점에 그 준비금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요명까지 나눈 숫자의 3배 이내로 받아야 된다. 3배를 초과해서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종신연금보험의 가입 조건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하면 되고요. 연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최고의 비과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세 계약인지 비과세 계약인지 좀 판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2월 15일 이후 2억 원을 가입했습니다. 당연히 2017년도 4월 1일 전이기 때문에 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2017년도 4월 1일자에 다시 또 1억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2017년도 이후 4월 1일 이후에는요. 1억 원까지만 일시납은 비과세 해주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2억 원도 가입했기 때문에 토탈 3억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4월 1일자에 1억 원을 가입하면 그것은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기존에 1억 원을 가입하고 있었대요. 근데 1억 원은 2억 원까지 비과세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2017년도 4월 1일자에 또다시 1억 원을 넣었어요. 합산해도 2억 원이니까 비과세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4월 1일 이후는 1억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계약자가 전에 1억 원 가입한 게 있잖아요. 토탈 2억 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자에 1억 원을 추가로 가입하면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4월 1일 전에 5천만 원만 가입을 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1일 이후에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가입했다. 그럼 합쳐서 어떻습니까? 1억 원이잖아요. 이럴 때는 두 개 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017년도 4월 1일 전에는 일시납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4월 1일 이후에 2억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죠. 왜냐하면 1억 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2017년 4월 1일 전에는 하나도 가입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4월 1일 이후에 1억 원을 가입했다. 당연히 이것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런 상황별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비과세 상품이냐 과세 상품이냐는 최초 가입할 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시점에 나는 과세 계약으로 그냥 할래 하고 선택을 하면요. 그 계약권은 당연히 비과세 납입 한도에 포함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내는데 나는 이거 비과세지만 나 과세로 할래 하고 과세로 선택을 하면은 당연히 비과세 한도는 아직까지도 15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죠. 왜냐하면 과세 계약이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입 시점에는 비과세로 했다가 나중에 과세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세 계약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150만 원 그대로 남아 있겠죠. 단 과세 계약을 나중에 난 비과세 계약으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는 그것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보험이 계속 유지된 거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비과세 기산일 계산하는 거죠. 비과세 기간을 계산해주는 기산일은 도대체 언제부터 10년이냐 하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2월 15일 전, 그러니까 2월 14일까지 가입한 거, 그 건에 대해서는요, 계약자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전체 가입 기간을 통산해서 10년 이상이면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10년 동안, 12년 동안 유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변경을 했어요. 계약자 변경. 그리고 1년 있다 해지를 한다. 그래도 토탈 어떻습니까? 13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있다 변경하고 1년 있다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거 되겠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건은 좀 다릅니다. 계약자를 변경했다. 그럼 변경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근데 변경을 했어요. 근데 내가 5년 만에 해지했다. 그러면 과세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했을 때는 통산 10년을 가능하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납부하다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아들이? 그러면 토탈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들은 언제나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보장해서 저축으로 변경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변경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고서 그거로 새로운 저축 상품을 가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계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증액하는 경우도 있죠.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를 그 1배 이내에서 증액하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데 1배를 초과했다는 거죠.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유지를 변경일로부터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본보험료 내고 추가 납입. 기본보험료 100만 원인데 추가 납입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 납입은 기산일과 관계없이 계속 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 충족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입한 지 뭐 9년 8개월 만에 해지했다.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14%로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의 10%, 1.4%죠. 합쳐갖고 15.4%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개인별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천 징수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5월 달에 신고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보험과 세금 1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